중국군은 남중국해 4개 해역에서 오는 6일까지 군사훈련을 예고한 데 이어 타이완 서남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는 등 무력 시위에 나섰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펠로시 의장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앞으로 어떠한 긴장 고조에도 관여하지 않기를 기대한다며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 업무 조직인 경찰국이 오늘부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초대 경찰국장엔 비경찰대 출신 김순호 국장이 임명됐고 국장 포함 총괄, 인사 등 3개 과에서 16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한편 국가경찰위원회는 유감을 표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위는 그동안 경찰국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 절차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는데도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경찰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촘촘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7월 소비자 물가가 6.3% 올라 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상품이 1년 전보다 9% 올랐고 석유류 품목이 35%, 전기, 가스 요금은 15% 올랐습니다. 최근 유가 하락으로 기름값 오름세는 다소 상승폭이 가장 컸고 외식비와 농축 수산물, 공공요금이 물가 상승을 끌어올렸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흐리겠고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 북부, 경북 북부, 전북 남부는 오전까지, 호남과 영남, 제주도에는 늦은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북 내륙, 경북 내륙에는 낮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북부, 제주 산지에 20에서 60mm, 그 외 지역은 5에서 30mm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한상원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한 살 낮추는 학제 개편안이 거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민이 정말 원하지 않는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 밝혔지만 파장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하는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마다 찾아오는 시간이죠. 빅데이터를 통해 인터넷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이수다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값이 안 오른 걸 찾기 어렵다. 요즘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6.3% 오르면서 2개월 연속 6%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상승폭만 놓고 보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건데요. 잦은 비와 무더위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서민들이 실생활에서 맞닥뜨리는 체감 물가는 더욱 심각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오이, 배추 같은 채소값은 1년 전보다 7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고요. 여기에 금리 인상 여파로
가계대출 상환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언제까지 이어지는 걸까요? 정부는 9월 말 혹은 10월 초에 물가가 정점을 찍을 걸로 보고 있는데요. 외식비 같은 서비스 요금이나 식료품 가격은 한 번 오르면 쉽게 내리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해 수입 축산물과 분유, 커피 같은 품목에 대한 관세를 낮췄지만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유류세 감면 역시 고소득층이 더 큰 혜택을 받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국제통화기금 IMF는 석유 제품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세금을 감면하는 정책보다는 그 재원으로 취약계층을 직접 지원하라는 공고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흔히들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가 저소득층에게 더 가혹하다고들 하죠. 실제로 최근 한 시민단체가 지난 2월부터 2달간 조사한 결과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식비를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25개 가구 가운데 9가구는 조사기간 동안 단 한 차례도 육류를 구입하지 못했고 2달간 수산물을 사본 경험이 없는 경우도 절반 이상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보다 실질적이고 포용력 있는 물가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음 달엔 이른 추석도 예정돼 있는데 말입니다.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국민의힘 상황부터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오늘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 소집 안건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했어요. 네, 오늘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이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를 소집해서 이 비대위 전환 관련 결정을 내리는 방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상임전국위에 당원 유권 해석을 의뢰했다면서 현재 상황을 비대위 출범이 가능한 비상 상황으로 볼 건지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또 현대 비대위원장 임명 절차는 전국위 의결을 거쳐 당대표 혹은 권한대행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직무대행을 추가하는 안도 의결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사퇴 선언한 최고위원들이 오늘 회의에 참석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이거를 뭐 이제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네. 뭐 비윤계 그다음에 지금 당 혁신이 부위원장 맡고 있는 조혜진 의원조차 최고위원들은 정치적으로는 사퇴했지만 비대위가 출범하도록 절차를 밟는 것까지는 법적인 기능을 해야 한다. 과거에도 유사한 홍준표 당대표 시절에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고 최고위원회는 정치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혀서 비대위 구성에는 물꼬를 열어주지만 법적으로는 필요한 절차를 밟아줘야 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네. 뭐 여러 중진 의원들도 비슷한 취지의 설명을 하고 있어서 이 최고위원들이 최고위에 그 사퇴를 선언한 상태에서 최고위에 참석해서 의결을 했다는 거 자체를 문제로 삼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건 뭐 이제 전반적인 평가일 것 같고 이준석 대표는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준석 대표 그다음에 김용태 최고위원 등 이제 이 대표와 가까운 측에서는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퇴 선언을 했는데 지금 배현진 최고위원하고 오늘 또 윤영석 최고위원인가요? 예, 지금 조수진 최고위원, 배현진 최고위원, 윤영석 최고위원 3명이 사퇴를 했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저기 6월 1일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서 사퇴를 했고 이준석 대표는 직무 정지가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5명이 지금 사실상 최고위원회 참석을 할 수 사퇴를 했거나 사고로 직무 정지가 된 상태인데요. 네. 이 가운데 그 배현진 최고위원하고 윤영석 최고위원이 참석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사퇴한다고 밝혔는데 왜 최고위에 참석을 하느냐 이거를 반발을 하고 있지만 뭐 당 중진이나 과거 사례로 비춰봤을 때는 정치적인 사퇴 의사를 밝힌 것과 이것이 어떤 법적인 권한상의 아니면 뭐 당원 당규상의 권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그 이준석 대표 얘기는 지금 최고위원회가 기능 정지 상태가 돼서 비대위로 가는 건데 기능 정지 상태가 되는 것은 사퇴를 통해서 기능 정지가 돼버린 거 아니냐. 그런 상황에서 다시 최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채워서 전국위원회 소집 안건을 처리하는 것은 앞뒤가 모순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뭐 저 이준석 대표가 시비 삼고 있는 부분이니까 짚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정국이 의장을 맡고 있는 서병수 의원 어제는 비대위 전환이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던 것 같은데 오늘은 태도가 좀 바뀌었어요. 네, 사실 서병수 의원 본인의 입장은 뭐 오늘도 이제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드러났지만 네. 본인은 지금 이제 비대위 전환을 할 어떤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특히 이준석 대표에게도 좀 명예롭게 물러날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 다만 이제 그 자신이 지금 상임정국의 정국이 전당대회 의장을 모두 서병수 의원이 맡고 있는데요. 네. 이 최고위 의결 등 요건이 맞으면 당원 당규상 이 정국위를 소집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정국위를 소집할 수 있는 경우가 최고위 의결이 있거나 아니면 정국위원 또는 상임정국위원 중에 뭐 몇 분의 몇 이상 뭐 25% 30%가 요구를 하면 열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요건을 갖춰서 개최하자고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본인이 그걸 법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 이제 그래서 어쨌든 열게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주호영 정진석 의원과 이 서병수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을 만나서 우창 간담회를 한 자리가 있었는데 네. 이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실무적으로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하자는 얘기를 나눴다. 그래서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서병수 의장, 서병수 의원은 권성동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또 밝히고 있기도 하던데 네. 지금에는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 권성동 원내대표, 권성동 직무대행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박형수 원내대변인이 그 최고위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현재 비대위원장 임명 절차는 당원의 전국의 의결을 거쳐서 당대표 혹은 권한대행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여기에 직무대행을 추가하는 안도 의결을 받겠다. 이제 이렇게 그 설명을 한 게 이제 오늘 최고위의 의결 내용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당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상임정국위원회가 국민의힘 당원당규상 그 당원당규의 유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권한대행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당원에 있는 권한대행이라는 거는 당대표 유고시에 이제 일을 대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포함하는 것으로 좀 폭넓게 해석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직무대행도 이 권한대행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받아서 이제 하는 방법이 있고 네. 만약에 그런 해석이 너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아예 정국위를 통해서 원래 그 당원 개정은 당원상 지금 전당대회 권능으로 돼 있는데요. 네. 그 전당대회를 소집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국위가 전당대회 기능을 대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국위를 소집해서 아예 당원 개정까지 추진하겠다. 지금 이것이 아까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받았을 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거 다 유권에서까지 해봤더니 권한대행 체제가 아니라 이것도 조기 전대로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직무대행 체제로 가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이미 내린 바가 있는데 그 권한대행 역할에 직무대행까지 포함된다 그러면 앞뒤가 지금 모순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당규까지 개정하는 문제가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게 되면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준석 체제는 끝나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비대위의 어떤 임기, 그러니까 권한도 어떤 비대위를 할 거냐 이제 그런 문제가 좀 남아 있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비대위 임기를 그 이준석 대표의 그 6개월 그 당원권 정지 징계가 끝나는 만약에 그 시점에 맞춰서 이제 비대위를 운영을 하게 된다면 네.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의 직무만 비대위가 대행하는 것으로 이제 해석이 그렇게 이제 수용이 돼서 네. 이준석 대표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겠지만 통상 이제 그 비대위라고 하면 어쨌든 그 이후까지 이제 차기 전당대회가 이제 내년 여름에 있을 텐데 아마 그때까지 내지는 뭐 그 전당대회를 좀 당겨서 하게 된다면 그 시점까지를 계속 이제 비대위원장이 당대표의 권한을 대신 행사한다면 이제 이준석 대표가 돌아오는 길이 닫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준석 대표에게는 지금 어떤 법적인 대응을 하는 방법, 그다음에 뭐 지금처럼 뭐 전국을 돌면서 장외투쟁을 하면서 본인의 정치적인 체급을 높여가는 방법, 뭐 이런 것이 좀 그 정치권에서 회자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적 대응이라고 하면 초록정지 가처분을 낸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본안 소송 나올 때까지 더 이상 뭐 당대표로서 지금 권한 행사 못하게 하는 것 이런 것을 좀 막아야겠다.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거네요. 그렇죠. 뭐 지금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네. 6개월 동안 행사를 못합니다만 그 이후에도 이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복귀할 수 있는 되니까. 길을 아예 막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뭐 과잉이다. 뭐 이런 취지로 법원에 주장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그동안에 좀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던 대통령실 오늘 국민의힘 문제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어요.
네, 대통령실 관계자가 오늘 오전 기자들과 만나서 이 권선동 직무대행 체제가 막을 내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런 질문에 당이 조속히 정상화되길 바라고 있다 이렇게 답변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이 관계자는 당이 조속히 안정되길 바라고 있고 그래서 같이 민생 등 여러 해결할 일이 많은데 그런 일들을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상화라는 표현이 뭐 비대위 체제로의 빠른 전환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조기 전당대회를 말하는 것인지 좀 이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묻자 네. 그 뜻 그대로 받아들여달라. 그 하루빨리 조속히 안정화되길 바랄 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뭐 일각에서는 정상화라는 표현이 조기 전당대회를 의미하는 거다. 뭐 이제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비대위라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비상한 거지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네요. 네. 참 단어 하나하나가 참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실 쇄신론도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터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김대기 비서실장하고 일부 수석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오늘 시사주간지 시사저널에서 그런 취지로 그 대통령실 관계자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네. 이에 대해 대변인실이 즉각 거의 한 보도가 난 지 한 20분 정도 만에 바로 즉각 부인하는 문자를 냈습니다. 네. 대변인실은 김대기 비서실장과 일부 수석 비서관이 사의를 밝혔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이런 해명 입장을 바로 보냈는데요. 네. 대통령실은 어제부터 이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해서는 좀 선을 긋고 있는데 오늘도 이 대통령실에서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는 것은 결국 대통령이 결정할 일이고 그것과 관련해 추가 입장을 낼 상황이 아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근데 무속인 이권 개입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됐어요. 대통령실에서 뭐 조사에 나선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네, 어제 이제 이런 좀 그 정보지 소문이 좀 또 돌았는데요. 네. 오늘자 조선일보는 대통령실이 법사로 알려진 A 씨에 대해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면서 이와 관련한 여권 관계자 발언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난 대선에서 축출된 A 씨가 윤 대통령 취임 후에도 정재계 인사들에게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을 내세우면서 세무조사 무마나 인사촉탁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대통령실에서 확인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아직 구체적 조사가 이뤄진 바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건에 대해서 구체적 조사가 이뤄진 건 아니다. 그러나 풍문이 돌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사를 진행하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항상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이 건에 개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계속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좀 뭐 그 풀이의 여지가 좀 있는 것이 뭔가 조치를 하긴 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입니다. 다만 그것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하는 예방 조치다. 뭐 이런 취지의 설명으로 보입니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네트워크 본부에 있다고 하는 뭐 전모 씨라고 불리는 사람인 거예요? 네,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 그 다음에 오늘 또 세계일보가 비슷한 의혹 내용을 보도했는데 모두 그 동일 인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 콘텐츠를 후원했던 업체가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주했다 이런 의혹 보도도 나왔어요. 예, 대통령실은 오늘 그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가 대통령 관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행정안전부로부터 수의계약 형태로 수주받은 한 인테리어 업체가 과거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전 대표가 운영하던 코바나 컨텐츠 전시를 후원한 업체다 이렇게 보도를 한 데 대해서 후원은 없었다면서도 일부 연관 관계는 시인했습니다. 오마이뉴스 보도 내용은 이 대통령 관저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지난 5월 25일 행안부로부터 수의계약 형태로 맡게 된 A 업체가 지난 2016년과 2018년 이 코바나 컨텐츠 주최 전시의 후원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게 요지인데요.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관저 건축은 업체 선정이나 진행 상황이 경호처의 철저한 검증과 감독하에 이뤄진 보안 업무라며 구체적 내용은 공유해드릴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네. 다만 기사에 언급된 업체는 코바나 콘텐츠를 후원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 업체들은 공사를 했던 후원 업체들로 포스터에 이름이 있었던 것으로 알지만 당시 전시회 때 인테리어를 담당했던 업체들이고 공사에 대한 대금도 받았다. 후원 업체로 이름이 오른 건 감사의 뜻에서 이름을 올린 것이지 업체들이 후원을 해서 올린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후원은 없었지만 해당 업체들이 코바나 콘텐츠 전시 인테리어 업무를 맡는 등 업무적 유관성이 있었던 점은 대통령실도 인정을 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요. 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 코바나 콘텐츠 전시 업무를 했던 업체들이 이번 관조공사에 참여했는지 이 구체적인 여부에 대해서는 어느 업체가 관조공사를 하느냐는 것은 보안사항이라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시인하는 얘기를 하면서 또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모순되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기자들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설명이 좀 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 학위 논문에 대해서 연구 부장이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네, 어제 국민대학교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전 코보나 콘텐츠 대표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 표절에 해당하거나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게 어제 국민대의 그 입장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네. 국민대는 김 전 대표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개조 논문 3편에 대한 부정 의혹 재조사를 마친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머지 학술지 개조 논문 1편은 검증이 불가능해서 이것이 뭐 표절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야당 반응 혹시 나왔습니까? 민주당은 국민대가 면죄부를 줬다. 국민의 공분이 커져가고 있다. 뭐 이렇게 반발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과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신속한 공론화를 지시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실 오늘 브리핑 내용이 좀 이제 뭐랄까요, 그 언론에 좀 원하는 제목이 뽑히게 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좀 그 내용을 좀 이제 이해하기 어렵게 오히려 브리핑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 구체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지난달 29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당시에 이제 초중고 12학년제를 교육부 유지하되 업무보고 자리에서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걸로 처음에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굉장히 커지니까 오늘 대통령실 사회수석 비서관 안상훈 수석이 기자들을 만나서 얘기하기를 이 공식화한 것이 아니라 하나 예를 든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당부는 신속하게 강구해라 추진하라가 아니라 공론화를 촉진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속히 추진해라 강구하라가 아니라 신속한 공론화를 이제 주문한 것이 대통령의 취지였다. 이렇게 해명성 브리핑을 한 겁니다. 오늘 안상훈 수석이 브리핑에서 취학 연령 하향은 방과 후 돌봄 등 다른 개혁 과제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어 뭉친 실타래를 풀 대안이 되겠지만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라면서 필요한 개혁이라도 관계자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공론화와 수기가 필요하니 교육부가 신속하게 이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하고 궁극적으로는 국회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 교육부 업무보고에서의 대통령 지시사항이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이게 지난달 29일 그 교육부 업무보고 직후에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 브리핑 내용은 윤 대통령이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좀 내용이 많이 달라진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기자들로부터 나왔는데요. 안 수석은 이에 대해서 취학 연령 하향은 노무현 정부도 추진했고 영미권 중심 다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어 여러 장점이 있는 방안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결론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공론화를 통해 확인해보자는 출발 단계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특히 아무리 좋은 개혁 정책 내용이라도 국민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근데 왜 나흘 동안 얘기 안 하다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며칠 동안 여론의 반발이 굉장히 거셌고요. 그리고 뭐 특히 이제 한덕수 총리도 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좀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할 것을 교육부 총리에게 지시를 했다 이런 보도도 나온 바가 있고 그래서 오늘 교육부 총리가 학부모 단체들과 만나서 간담회도 했고 또 오늘 용산 물론 대통령이 휴가 기간 중입니다만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관련 단체들이 뭐 시위 서명운동도 벌이는 등 사회적으로 상당히 조금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을 좀 진화를 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입장을 낸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안상훈 수석도 교육부 총리 브리핑 내용도 그러니까 그것이라고 하면 학제 개편안을 말하는 건데 그걸 공식화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박순애 교육부 총리가 정책 폐기 가능성까지 지금 언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제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제 좀 국회 얘기해보죠.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렸고 직장인 밥값 지원을 비롯한 민생 법안들이 처리됐어요. 네, 오늘 국회는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50%로 늘리고 근로자 식비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으로 올리는 등의 감세안을 담은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정확한 법안명은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그리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그리고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요. 교통 등 세법 개정안 등 이 이제 세 가지 법률안 모두 이 총 이제 200인 이상 국회의원의 찬성으로 그러니까 여야 합의에 의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 주 내용은 이제 기존 월 10만 원인 노동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안도 30%를 오는 2024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이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안도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탄력세율 조정안, 그러니까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하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네. 법안에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이제 진보 진영 시민사회에서는 계속 반대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네. 유류세 인하가 유가 하락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다. 그리고 그 효과가 고소득 가구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 이런 취지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반대 토론을 했는데요. 지난 5월 이미 정부가 30%에서 37% 정도 이미 유가를 한 차례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국내 주유소 판매 가격의 상승폭이 국제 유가 상승폭을 앞질렀다. 이제 이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네. 또 특히 이제 소득 10분위 고소득 가구가 연평균 15만 8천 원 세부담이 완화될 때 1분위 저소득 가구는 연평균 15,000원의 세부담이 완화됐다. 즉 다시 말해서 유류세 감면 효과가 소득 역진성을 갖고 있다. 이 점을 지적을 했고요. 네. 또 유류세 인하가 탄소 중립 기조에 역행하는 정책이다. 이제 탄소 경제 비용을 매기는 것이 필요한데 이제 여기에 대해 역행하는 정책이다. 이런 취지의 지적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들이 오늘 저녁 첫 반송 토론회를 가졌는데 쟁점이 된 내용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오늘 아무래도 앞서 이제 나왔던 이재명 대표의 발언 논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강훈식 후보, 박용진 후보가 좀 집중 공격을 가했는데요. 강훈식 후보는 이 좌표 찍기, 집단 타돌림, 폭력적 행위는 경계하고 멀리해야 할 문제인데 소수 의견을 가로막는 방식이 아니라 다수 의견을 모으면서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이 후보가 온라인 게시판을 만들어 항의받은 의원 랭킹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국회의원과 당원 지지자 간 간극을 좁히자는 취지에 비해 오히려 간극을 넓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박 후보는 저소득 저항력층이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이 후보의 지난주 발언이나 또 6일 지방선거 당시에 셀프 공천 논란을 꺼내들면서 이 후보에 대한 공세를 폈습니다. 네, 방금 전에 이재명 대표라고 하는 표현 쓴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후보를 말씀드린 겁니다. 네네. 지금 97그룹 단일화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좀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죠? 네, 사실 일단 어쨌든 이번 주 내로는 좀 어려 보이는데요. 오늘 아침 강훈식 후보가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지금까지 출마 선언한 지 딱 한 달 됐다 오늘이. 그런데 한 달 기간 동안 박용진 후보가 줄곧 단일화만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좀 불만을 표하면서 무엇을 위한 단일화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단일화의 문은 닫힐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네, 앞으로 단일화 하는지도 좀 지켜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뉴스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현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을 두고 후폭풍이 거셉니다. 교육부는 오늘 학부모 단체와 간담회를 가지며 설득에 나섰지만 철회 요구 목소리는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왜 입학 연령을 낮추겠다고 했던 건지, 낮춘다면 어떤 문제가 우려되는 건지 이범 교육평론가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정부가 취학 연령 낮추는 학제 개편안을 이제 발표했다고 표현하기도 참 애매한데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근데 왜 이렇게 취학 연령을 낮추려고 하는 것인지 정부의 어떤 의도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부분들을 밝히고 있습니까? 정부가 일단 명시적으로 밝힌 의도는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의 책임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보다 이제 공평하고 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취지고요. 예.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태까지 6세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만 18세 고등학교 졸업하게 돼 있는 것을 만 5세 이제 입학을 해서 17세 고등학교 졸업하는 것으로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럼 실질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에 가거나 사회에 진출하는 시기가 1년 앞당겨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이제 산업 생산 활동이 가능한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또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이게 정부 발표로는 처음 나온 것입니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효과들 때문에 좀 취학 연령을 앞당기고 좀 사회로 빨리 진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논의들이 간간히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반대하는 이유도 좀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 반대하는 측에서는 어떤 이유로 반대하는 겁니까? 지금 학부모 단체나 일선 교사들 다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이제 일선 교사나 교육계에서는 여태까지 이제 초등교육과 유아교육은 서로 다른
행정 원리를 가지고 그리고 교육 원리를 가지고 존재해 왔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유치원 교사를 양성하는 기관과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이 달랐고 네. 그들이 또 여태까지 배우고 활동한 공간과 그리고 학생들을 대하는 그리고 다루는 방식 이것이 다 달랐단 말이에요. 예. 네, 물론 1년의 이제 차이긴 하지만 그 선이 조금 달라지는 거죠. 경계선이 달라지게 되면 네. 그로 인한 이제 혼란의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것을 우려하는 것이고요. 일반 학부모 입장에서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은 이른바 이제 생일이 늦은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죠. 지금은 네. 1월생에서 12월생까지 한 학년 아닙니까? 예. 그러면 가을이나 겨울쯤 10월, 11월, 12월쯤 즉 생일이 이렇게 늦게 된 이런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좀 어린 나이에 같은 학년에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학생들은 뭐 모두 그렇진 않지만 평균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따라가는데 좀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12개월 차이만 해도 이런 이제 어려움이 꽤 나타날 수 있는데 네. 지금 교육부가 설계해서 발표한 안을 보면 15개월 단위씩 학생들을 받아서 한 학년에 편성하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이것을 이제 과도기 4년 동안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12개월 생일 차이도 상당히 아이들의 성장 발달 단계의 차이가 나는데 그럼 15개월 차이가 되면 더 늘어날 텐데 그러면 학부모들이 당연히 훨씬 더 걱정을 하게 되겠죠. 특히 생일이 늦은 학부모들은. 네. 그래서 이게 추진되면 어떤 사태가 우려되냐면 요즘도 사실 초등학교를 1년 더 늦게 갈 수 있거든요. 네. 이걸 이제 유예라고 부르는데 유예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15개월 단위로 학생을 받는 그런 과도기에 입학 유예를 신청하는 학부모들이 폭증할 가능성이 있죠. 네네. 일반 학부모 입장에서는 가장 이제 우려하는 것은 이 문제이고 또 하나 덧붙인다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정부 기대대로 이제 뭐 더 공평한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고 공교육의 책임이 강화된다. 뭐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네. 다른 한편에서는 여성들의 경력 단절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 제일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달리 초등학교의 경우는 특히 저학년의 경우 1시 정도에 끝납니다. 1시 정도에 끝나면 아이들을 이제 그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는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아이를 어디 맡길 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네. 그때부터 이제 몇 시까지 무슨 학원, 그 다음에 몇 시까지 무슨 학원 이런 식으로 소위 학원 뺑뺑이를 돌리는 네. 경우가 많거든요. 네. 물론 초등학교에 돌봄 교실이 있긴 합니다만 돌봄 교실이 설치된 지는 이미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 그렇게 인기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워낙 단조롭고 그야말로 이제 아이가 사고 나지 않도록 관리해주는 이 정도이지 너무 아이들이 무료하고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인기가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학원을 뺑뺑이 돌리자. 이런 이제 돌봄상의 문제점을 느끼는 학부모들이 너무 많고 그로 인해서 여성 경력 단절도 출생 직후나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가 아니라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에 가장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네, 정부가 이제 이런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 정책을 내고 있는 거냐, 거기에 대한 이제 의구심이 같이 결합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정부가 처음에 밝혔던 내용하고 지금 그 취학 연령 낮추는 명분으로 제시하는 게 좀 달라져가지고 이게 대체 어떤 이유로 취학 연령을 낮추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이제 의문을 자연스럽게 갖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전 정부에서도 취학 연령 낮추려고 뭐 여러 연구 작업도 하고 검토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입직 나이를 한 살 더 낮춰서 뭐 이른바 이제 취업을 좀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더 할 수 있으면은 좀 우수한 인력들이 그 기업이나 이런 데 취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효과를 바라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자꾸 취학 연령 낮추는 문제를 검토를 했던 겁니까? 취학 연령을 낮추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경우 유치원은 의무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원을 안 다니는 학생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더 좋은 교육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특히 이게 좀 불편한 진실이긴 한데 유치원을 보내지 않는 학부모들이 상대적으로 교육 환경이 그리 좋지 못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니지만 평균적으로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아예 학교를 1년 일찍 들어오게 해서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발상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네. 실제로 여러 나라에서 5살에 취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뭐 한국, 일본, 미국 이런 나라들은 이제 대부분 6살에 취약을 합니다만, 네. 뭐 영국,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이런 나라들은 주로 이제 영국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들인데요. 5살에 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취약 연령이 1년 빠르죠. 그래서 꼭 5살에 학교에 들어가야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5살에 들어가는 것이 나름의 장점을 가지고 있고, 아마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런 장점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제 뜻을 밝힌 것 같아요. 근데 사교육이 오히려 더 빨라지지 않겠느냐 이런 반론이 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사교육을 구성별로 보면요, 경쟁을 위한 사교육이 있습니다만 또 이제 학교 수업을 좀 못 따라가고 뒤처지는 이런 학생을 위한 사교육도 있고, 예. 또 하나 무시 못할 것이 사실상 보육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사교육이 있습니다. 네. 이건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에 집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경쟁을 통한 사교육은 뭐 둘째 치고더라도 예. 지금 말씀드린 보육을 위한 사교육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입학 연령을 1년 또 낮춘다, 앞당긴다 이렇게 발표하니까 사실 이 문제로 평소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사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불편함, 피부로 겪는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공감해주거나 또는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벌컥 갑자기 입학 연령을 낮춘다 이렇게 발표하니까 그게 사실 학부모들의 감정선을 제일 많이 자극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박순애 교육부총리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학년과 2학년에 대해서는 전일제 돌봄을 실시하겠다. 저녁 8시까지 돌봄을 하겠다. 또 교육과 돌봄을 통합해서 부모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취학 연령을 낮추겠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런 발상을 할 수 있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것 또한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예. 문제는 지금 박순애 장관이 얘기한 그 내용이 첫날 발표할 때는 전혀 얘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비교하자면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 갑자기 크게 인상한 것, 이것하고 좀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최저임금을 갑자기 크게 인상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지 파생 문제들을 우리가 미리 짚어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당연히 처음 발표할 때 또는 심지어 그 이전에 이 정책에 파생된 문제가 이러이러한 게 발생할 수 있으니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보완을 하겠다라는 것이 같이 나왔어야 되는 거죠. 네네. 그런 것 없이 발표하고 시행하니까 경험했던 대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효과를 냈던 것인데, 네.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이것도 5세 입학을 시켰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미리 현장 시뮬레이션을 철저히 해봤다면 당연히 첫날 발표할 때 돌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예산도 늘리고 하겠다. 이게 같이 나와줘야 되는 거였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첫날에 이런 대책이 다 빠진 채로 발표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분개를 하니까 뒤늦게 이것을 보완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하니까 이미 대중들은 이제 뭐 그러지 않아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율도 상당히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네. 뭐랄까요, 신뢰를 잃었다 할까요? 좀 더 믿기 어려운 이런 그 심리적인 상태에 돌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전 정부에서 이제 이런 취학 연령 낮추는 문제를 검토했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은 이른바 유보 통합이라고 해서 보육 문제에 좀 더 국가가 책임지는 이런 방향으로 조금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돌봄이라고 하는 문제는 이게 정치적인 의제로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제기됐던 것은 바로 이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의 대선 공약이었죠. 대선 공약으로 초등에 종일 돌봄을 실시하겠다. 예. 이런 이제 대선 공약이 나왔고요. 근데 실제로는 박근혜 정부 내에서는 종일 돌봄을 제대로 공약을 지켰다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제 종일 돌봄 체제는 차츰 보완이 돼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조금 더 늘어나고 이러긴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냥 학원을 이렇게 여러 군데 보내는 것보다 훨씬 단조롭고 아이들이 좀 무료해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종일 돌봄을 별로 원하지 않는 이런 추세가 분명히 강하게 존재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냥 학생들이 사고 안 나게 그냥 관리해주겠다 이런 차원의 돌봄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런 인식을 하게 되니까 지금 이제 박세혜 장관이 뒤늦게 발표한 그런 보완책, 돌봄 보완책도 일반 대중 입장에서는 신뢰하기 상당히 이제 어려운 느낌이 드는 것이죠. 네. 이 마지막으로 이번 평론가님한테 이거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사회적으로 공론이 시작된 거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예. 어떤 방향으로 사회적 공론을 모아가면 좋을까요? 저는 5세 입학이라는 것과 학제 개편이라는 것을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영국,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이런 나라들 있죠. 네. 5세 이제 입학을 하는 이런 나라들은 예외 없이 12학년제가 아니라 13학년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대학에 갈 수 있는 나이는 18세로 똑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학제 개편을 하지 않고 1학년에서 12학년까지는 그대로 두고 예. 의무 교육을 1년 아래쪽으로 넓힌다는 그런 의미에서 영학년을 신설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면 그나마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그 정부의 어떤 정책 취지를 좀 살릴 수 있는 네, 그런 타협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교육부는 왜 이렇게 설계했는지는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5세 입학하고 학제 개편이라는 두 가지 어려운 문제를 따지고 보면 5세 입학보다 학제 개편이 더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네. 이걸 동시에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까도 이제 진행자께서 말씀하셨지만 과거에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등에서 학제 개편 다 검토했다가 결국 포기했거든요. 네네. 지금 이제 여기 짧은 시간에 제가 설명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교육과정 개편이라든지 기술적인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이 큰 혼란에 빠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 만약에 이 정책의 취지를 최소한도로 살리고 싶다면 학제 개편을 할 생각은 하지 말고 영학년을 신설해서 영국, 호주, 아일랜드, 뉴질랜드처럼 그냥 13학년제로 가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알겠습니다. 이제 돌봄을 대폭 강화하겠다. 이런 정책을 알겠습니다. 하고 구체적인 예산 편성하고 투자를 한다면 그나마 이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정책 효과를 좀 노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범 교육평론가였습니다.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한 주간의 이슈 어떤 게 뽑혔습니까? 네, 1위 분야 사회 분야고요. 방금 이야기했었던 내용과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키워드 연령이라는 키워드고요. 연령. 네, 만 5세 취약 반대 목소리가 이제 엄청나게 뜨겁게 SNS를 달구면서 나온 내용이고요. 예. SNS 의견만 좀 볼게요. SNS 댓글이 상당히 뜨거웠어요. 예. 예를 들면은 공부 잘한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1년 학교 빨리 간다고 잘 될 거 없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가 경쟁 논리로 달려왔는데 이제는 좀 멈춤의 미학이 필요한 거 아니냐. 좀 더 동심으로 놀게 해주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예. 또 이제 행정적으로 이제 미국 무조건 따라하면 좋은 게 아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되면은 초등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마비가 나올 거고 상대적으로 사교육 붐이 불 거다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죽하면 이 날씨에 나와서 시위를 하냐. 이런 식의 네. 댓글들도 좀 볼 수 있었고요. 그 외에 또 이제 이런 댓글들도 있었어요. 최근에 이제 드라마에서 또 한 드라마에서 또 이 관련돼 가지고 또 타이밍이 참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린이는 지금 놀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주인공이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 해방대 이런 걸 만드는 이런 내용들이 또 나온 지 몇 주 안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또 이 대사를 이제 같이 나오면서 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한다. 지금 당장 건강해야 된다. 지금 당장 행복해야 된다. 라는 이제 댓글들도 좀 같이 볼 수 있었습니다. 말은 참 맞는 말인데 현실이 그렇죠. 또 그걸 뒤따라주질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부모들의 고민이 좀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2위 주제는 뭡니까? 2위 주제는 환경 분야고요. 예. 일단 남해안이라는 키워드가 나왔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아시겠지만은 일본 오키나와 부근에서 남해안으로 곧장 북상한 6호 태풍 트라세가 이제
이제 하루, 그러니까는 수명이 채 하루도 안 됐었던 네.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 중에서 역대 두 번째로 수명이 짧은 태풍으로 기록되면서 분석된 키워드였고요. 예. 또 이제 5호 태풍 송다에 이어서 6호 태풍 트라스까지 이렇게 이제 한반도에 북상하던 태풍들이 소멸되다 보니까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한 이제 사람들의 예측이 많았고요. 역시나 태풍이 남긴 수증기로 인해서 계속 지금 많은 비가 지금 내리고 뭐 지금도 조금씩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폭염과 열대야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라고 하는 걱정들 뭐 이런 내용들도 좀 볼 수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새벽, 그러니까 오늘 정확하게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 예. 오늘 새벽에 이 번개 천둥 때문에 이제 정말 서울 수도권 이런 곳들이 상당히 뜨거웠잖아요. 보셨어요? 저는 저희 집이 울렸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 자체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정말로 무슨 그러니까 약간 아파트가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날 정도로 네. 엄청났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자마자 바로 트위터를 켰습니다. 트위터를 새벽에 켰는데 예. 새벽에 트위터 키자마자 SNS에 나오는 키워드들이 뭐 예를 들면 지금 번개 이런 것들이 이제 핫 트렌드에 올라오더라고요. 지금 천둥, 뭐 오늘 천둥, 오늘 번개 이런 식인데 암막 커튼도 소용없다.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엄청난 번개 또 2초마다 번쩍거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좀 놀란 것을 볼 수 있고요. 예. 또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현재 상황이라고 하는 인증샷들이 올라왔는데 거의 뭐 영화가 다름없을 정도로 엄청난 번개의 모습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태풍, 그 다음에 뭐 번개,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정말 이번 여름, 남은 여름 어떻게 지낼 것이냐, 또 이렇게 계속 더워지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좀 걱정스러운 목소리들도 SNS 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키워드 보니까 다 우리 피부로 와닿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자, 3위 주제는 어떤 겁니까? 네, 3위 주제는 스포츠 분야고요. 예. 키워드 하나는 이제 남자 배구라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2022년 발리볼 챌린저 컵이라고 하는 남자 배구 대회가 열렸습니다. 네. 네, 이제 이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이제 파리 올림픽에서의 그 올림픽 출전권에도 상당히 가까워지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총 4팀이 나온 이제 대회에서 3위를 차지했고요. 최근에 이제 31일에 열렸던 3, 4회전 풀세트 접전 끝에 체코를 3대2로 꺾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제 4팀 중에서 거의 최약체의 느낌이었는데 네. 첫 상대 호주를 맞아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면서 희망을 부풀렸고요. 하지만 이제 준결승에서 이제 튀르키예죠. 이제 과거 터키가 워낙 이제 그 예전에 김연경 선수도 있었지만 워낙 이제 또 배구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3대 0의 완패를 좀 당했습니다. 좀 그래도 아슬아슬하게 좀 경기가 이어지긴 했었는데 그나마 이제 3, 4회전에서 이게 홈팀의 자존심을 지켰고요. 실제로 이제 국내에 그 남자 배구 같은 경우 여자 배구와 다르게 전 세계권에서 조금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예를 들면 키나 속, 뭐 이런 높이, 뭐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많이 남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어떤 세계 배구의 흐름을 확인했다라는 고무적인 것들,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감독의 이야기가 좀 많이 와닿았는데 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계속 그 큰 경기를 많이 해봐야 된다. 강한 팀과 계속 붙어야 우리 선수들이 성장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젊은 선수들, 차세대 에이스로 뽑히는 이제 임동혁 선수 같은 사람들을 이제 발굴해냈다라는 것에서 좀 의미를 가질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스포츠에 또 다른 키워드가 하나 있었는데 네. 삼성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네네. 네, 프로야구에 관련된 얘기고요. 10개 팀 중에 지금 9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 라이온스의 허삼영 삼성 감독이 자진 사퇴한 것이죠. 참 이 그 스포츠라는 게 어떻게 보면 결과에 따라 잔인할 수밖에 없는 게 이 감독이 2019년 9월에 삼성 사료탑에 오른 후에 지난해에는 팀을 정규리그 2위, 최종 3위까지 올려놓으면서 6년 만에 가을 야구를 이끌었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시즌에 팀이 극도로 부진하다 보니까 이제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난 상황입니다. 삼성 하면 또 떠오르는 선수 중에 한 명이 오승환 선수인데 네네. 오승환 선수가 최근에 7월 한 달 동안 이른바 이제 예전에 끝판대왕, 뭐 끝판대장 이렇게 불렸었는데 그런 모습을 제대로 못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7월 한 달 동안 7경기에 등판했었는데 네. 한 번도 세이브를 수확하지 못했고 이제 이른바 블론 세이브라고 그러죠. 이제 그 상황에서 오히려 점수를 지켜내지 못했던 이런 경우도 4번이나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오승환 선수 그리고 삼성 또 이제 감독 이런 상황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 과연 이제 그 다음에 팀이 어떻게 또 바뀔 것이냐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화제가 된 키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김덕진 선생이 좋아하는 IT 분야는 혹시 없어요? 드디어 또 4위에 나왔습니다. 예. 오늘은 또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어서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해봤습니다. 어떤 네. 얘기를 해주실까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첫 번째 게임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IT 과학 분야에서 오히려 또 이제 SNS에서 인기를 항상 많이 끌은 주제 중에 하나가 게임 분야인데 예. 최근에 이제 넷마블이라는 회사가 세븐나이츠 레볼루션이라는 이 그 게임을 냈는데 이게 출시 초반에 이제 양대 앱마켓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랑 그다음에 iOS 모두에서 매출 상위권에 오르면서 이제 순항을 시작했다라는 게 키워드로 나왔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른바 이제 우리가 IP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지적재산권. 예. 최근에 이제 게임사들을 보면 게임사들이 매출을 많이 냈을 때 순식이 좀 떨어졌었을 포인트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럴 때 보면 이제 IP, 그러니까는 지적재산권이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원작을 차용하거나 다른 유명한 게임들을 뭐 이렇게 다시 변환하거나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수익에 나도 그 수익의 많은 부분을 또 이런 원저작자한테 주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이유들 때문인지 몰라도 올 지금 하반기에는 대부분의 게임사들이 이제 자체 IP, 그러니까 본인들이 게임을 위해서 만든 어떤 스토리, 게임을 위해서 만든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수익을 거두게 되면 아무래도 게임사 입장에서는 순수익이 많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을 통해서 최근에 이제 게임사들의 주가나 이런 것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제 매출이나 순수익도 좀 떨어지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서 반전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사람들의 생각들이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네. 좀 첫 번째로 어떻게 바통을 이제 첫 번째로 어떻게 보면 출발선에서 시작한 이 게임이 좀 관심을 갖다 보니까 향후 국내 게임사들에 대한 좀 기대감들 뭐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IT 분야 또 다른 키워드는요? 네, 재고라는 키워드인데요. 앞에서는 좀 기대감이라고 그랬으면은 이제 뒤엔 좀 걱정에 대한 겁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반도체, 뭐 노트북, TV 뭐 이런 데들이 이른바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좀 풀리고 그다음에 약간의 경제적인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있다 보니까 수요의 절벽이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결국에는 이런 제품들은 많이 팔아야 또 새로운 걸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고가 쌓이면은 참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재고가 쌓이다 보니까 새로운 시장 창출에 대한 걱정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 반도체 메모리가 이제 재고가 쌓이게 되면 참 피곤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계속 어떻게 보면 성능은 올라가잖아요. 네. 성능은 올라가고 올라가는 성능을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공장이나 기계에 계속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재고가 쌓여 있으면 사람들이 그 다음 물건을 안 받을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반도체라는 게 항상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안에서 재고 관리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 이제 사람들이 이거 반도체 없으니까 빨리 사야지 하고 엄청 샀다가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뭐 노트북이나 TV나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 덜 팔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반도체 재고가 쌓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또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는 이런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제일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적에 대한 걱정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단 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말고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텔 같은 회사들도 좀 고민이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표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걱정되겠는데요. 네. 자, 5위 주제는 뭡니까? 네, 5위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정치 분야고요. 이제 예. 키워드는 문자입니다. 이제 많은 뉴스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제 유력 당권 주자 이재명 후보가 이제 문자 폭탄 부작용 개선을 위해서 제안한 온라인 플랫폼 신선이 이제 논란을 낳고 있는 것이고요. 예. 결국 이것이 정말로 좋은 효과를 거둘 것이냐, 아니면은 뭐 몇몇 의원이 주장하는 대로 오히려 욕받이 플랫폼이 될 것이냐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좀 이제 SNS에서 좀 뜨겁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관련된 뭐 이야기들은 워낙 뭐 정치 분야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6위 주제도 있어요? 네, 6위도 좀 가져왔는데요. 6위는 경제 분야고요. 연방준비제도라는 키워드입니다. 금리 때문에. 그렇죠. 이제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분들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뭐 금리 이런 것들과 관심 가져야 되는 상황이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한미 기준금리 역전된 상황에서 또 최근에 페드 인사가 지금은 경기 침체인지 아닌지 신경 쓰지 않겠다. 인플레이션 낮추는 데 주력하겠다라는 발언이 있다 보니까 월요일부터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가 하락 출발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람들이 좀 고민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월에 자이언트 스텝 한 번 더 밟으면 네. 완전히 금리 뭐 지금도 그렇지만 완전히 역전돼서 네. 우리도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럼 결국은 이제 가계부채 부담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힘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고민이 되는 상황이고, 그럼 이제 우리나라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이제 집 사시려고 고심하시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이제 무주택자들은 항상 이 금리 오를 때마다 언제 사야 되지 하는 고민을 또 여전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유, 왜 이렇게 걱정할 것만 많이 늘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이스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미래사회연구소 소장과 IT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전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오늘 인천에 143.2mm의 비가 내리는 등 오늘 수도권과 강원 영서, 전남과 경남 지방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은 내일 오전까지, 전남과 경남, 제주도 지방은 내일 늦은 오후까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상 강수량 20에서 60mm고 수도권과 강원 영서, 남해안 지방은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면서 최고 80mm가 넘게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일찍 그친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은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다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광주 25도, 서울, 부산 26도 등 오늘 밤에도 열대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아침까지 내륙과 서해안, 남해안 지방에는 안개가 낀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 오늘보다 더 오르면서 폭염특보가 확대되거나 강화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구 내일 낮 최고 35도, 세종, 울산, 제주 33도, 대전, 광주 32도, 서울, 부산 31도, 인천은 30도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5.6도, 지금까지 강수량 29.5mm입니다. KBS 58분 날씨 장건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석 달 전이었나요? 대법원이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죠. 합리적인 이유 없이라는 조건을 붙여서 여러 해석의 여지를 남기긴 했지만 대법원 결정은 나이를 먹는 게 무슨 죄도 아니고 왜 임금 삭감을 당해야 하느냐 불만을 가져온 장년층 이상 세대들 사이에서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의학의 발달로 노동력이 상실되는 나이가 점점 늦춰지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바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제입니다. 올해 만 65세가 된 임모 씨는 20대 때부터 쉬지 않고 일을 했고 지금도 생계를 위해 취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3월 1년짜리 단기 계약직 일을 끝내고 실업급여를 받던 도중에 지난달 20일 8개월 계약직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에 취업하는 데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임 씨의 생일은 7월 20일. 만약 생일 하루 전인 지난달 19일에 취업했더라면 근로계약이 만료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은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고용보험법 제10조 2항이 문제였습니다. 하루 차이로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억울한 마음이 든 임 씨는 지난달 2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연령차별이라는 진정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임 씨의 진정을 도운 노후희망유니온 전대석 사무총장은 말합니다. 은퇴가 시작된 베이비붐 세대는 노후 준비가 부족해 대부분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초고령화 속도도 빠른 한국 사회에서 연령차별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65세에서 79세 인구의 고용률은 43.9%, 전년 동월 대비 1.5%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취업자 수로 보면 인천시 인구보다 10만 명가량 더 많은 301만 명이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령 노동자들이 근로를 희망하는 이유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가 57%였고 10명 가운데 9명은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고려할 부분들도 있습니다. 노동부 설명처럼 고용률에 정부 노인 일자리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실업보험을 내야 하는 점, 이런 등등의 것들도 아마 고려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은퇴 후 여전히 고용시장에 남아있는 고령층의 복지 문제에도 우리 사회가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어두운 숲속과 같이 늘 깜깜한 밤길과 같이 내 맘에 거치지 않아오던 그림자의 흔적 이제 사라져가네 나의 모습과 이제는 눈을 떴다네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것 흐린 마음에 눈을 뜨게 된 새로운 나 새로운 향기들 다가온다는 내 희망을 가득히 안고서 하늘 태양의 뜨거움보다 바다 그 넓은 찬란함보다 내게 더욱 강한 그림이 되었네 햇살 넘어 깊은 물결 넘어 오늘은 새로운 하루 저기 죽어가는 꽃을 일으키리라 나 소망이 되리라 깊은 위로가 되리라 내게 흘러가는 구름 사이로 저 흐르는 강물 사이로 너를 안고 있는 지난 날의 추억들을 독한 흔적들을 보내주려 해 내 어둠이 거친 날까지 하늘 태양의 뜨거움보다 바다 그 넓은 찬란함보다 내게 더욱 강한 그림이 되었네
되리라 깊은 위로가 되리라 내게 나갈 길이 아직 멀다네 비록 험하고 힘들겠지만 그대 사랑을 안고서 가장 깊은 곳 위험한 곳은 나의 마음속 크게 소리쳐주겠니 내가 위험할 때면 바다 그 넓은 찬바람보다 그 어떤 무엇보다도 저 하늘 넘어 햇살 넘어 깊은 물결 넘어 저기 죽어가는 꽃을 일으키리라 나 소망이 되리라 나 위로가 되리라 내게 그대 내게 보여준 김범수의 위로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 문자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유튜브로 저희 청취자분들도 많이 이제 시청해 주시는 거죠. 들어오셔서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시는데요. 유튜브 카밀인님께서 CNN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미국 네티즌과 중국 네티즌이 키보드 전쟁 중입니다. 이런 소식을 알려주셨어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 타이베이에 도착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중국하고 대만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또 미국도 같이 가세하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주 소식이 들어오면 저희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자분들 저희 프로그램에 늘 관심 갖고 계셔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문자 주십시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9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영경 뉴스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코로나19 소식으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10만 명대로 올라서면서 105일 만에 최다치를 기록했어요. 네, 지금 9시까지 11만 4,029명이 확진돼서요. 누적 확진자가 2천만 명을 오늘 넘어섰다는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고요. 예. 사실 지금 더블링 현상은 이전과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감염제 생산 지수가 1을 넘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확진자가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4월 19일에 11만 8,474명 이후에 105일 만에 가장 많은 숫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11만 1,789명인데요. 지금 9시까지 11만 명이 넘었으니까 내일은 이제 오늘보다 더 많은 숫자가 신규 확진자로 발표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해외 유입 사례가 그러니까 국내 확진자 숫자가 원체 많으니까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해외 유입 사례에 대해서 잘 못 보는 경우가 많은데 어느새 568명이 나왔어요. 전날보다 132명이나 급증을 한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전보다 거리두기 제한이나 이런 게 많이 풀렸기 때문에 외국에 다녀오시는 분들 주변에도 많아졌잖아요. 아마 그런 영향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검사 비용 때문에 한동안 말이 많았어요. 저희 딸도 병원마다 검사 비용이 다 다르고요. 그러니까 돌봄에서 같은 반에 있었던 친구가 확진이 돼서 검사를 받으러 이제 밀접 접촉자니까 검사를 받으러 갔더니 검사비가 4만 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거긴 더 비싸네요. 네, 그래서 아니 밀접 접촉자면 5천 원 내면 신속 항원 검사 받을 수 있지 않나요? 그랬더니 그 병원에서 저희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증상이 없으시면
4만 원을 내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 전단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 증상이 없어도 밀접 접촉이면 검사를 반드시 받아봐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네. 검사비가 뭐 많게는 6만 원까지 나오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검사를 안 받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자가 검사 키트로 이제 해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본인의 의지에 따라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자주 있는 일일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오늘부터 코로나19 증상이 없어도 진료비 5천 원만 내면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검사에 드는 비용 때문에 검사를 안 받는 숨은 확진자를 찾아내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정부 지침이 오늘 현장에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오늘 네. 혼선이 빚어진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택치료를 받은 확진자들에 대한 관리 지침도 달라져서 60살 이상의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 등의 고위험군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계속했었는데 네. 이 부분도 중단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80세 이상의 경우에는 한 주 만에 감염자 수가 1.7배나 증가를 한 상황이고요. 그 집단 감염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감염제 생산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주에 1.54에서 이번 주는 1.29로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지금 5주 연속 1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서 여름 휴가철과 겹쳐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전문가 그 말씀하셨던 게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위중증 환자가 지금 280명이 넘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이렇게 숫자가 계속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검사로 통계로 잡히지 않는 뭐 일종의 이제 그냥 넘어가는 경우나 아니면은 뭔가 증상이 나타나도 가서 직접 검사를 하고 뭐 거기에 따른 처방을 받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인구도 상당히 많다는 걸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숫자보다 실제 숫자는 더 많을 수도 있겠다. 이걸 항상 우리가 전제를 두고 방역 대책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미크론의 세부 계통 변이라고 할 수 있는 BA.5가 결국 우세종이 됐네요. 네, 지금 지난주보다 일주일 만에 검출률이 10%포인트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국내 감염이랑 해외 감염을 더해서 검출률이 66.8%인데 50% 넘어가면 우세종이라고 보통 판단을 하잖아요. 네. 근데 국내 감염만 봐도 BA.5 변이 검출률이 60.9%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세종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 BA.5가 전파력이 굉장히 높고 면역 회피력이 높아서 이제 그 부분을 좀 걱정하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지금 BA.5 변이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면역 회피 특성 때문에 전파력은 높지만 중증도로 가는 건 훨씬 더 높아진다라는 결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상 증상도 하위 변이여서 오미크론이랑 유사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질병청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임상 증상 차이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BA.5가 오미크론이랑 증상은 유사한데 가장 먼저 찾아온 증상이 인후통이라 그래요. 목이 네네. 아프고 네. 또 하나는 냉방병이랑 증상이 유사해가지고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아서 인후통인가 하고 목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네. 확진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해요. 요즘에 그러니까 하긴 날이 굉장히 더우니까 에어컨을 에어컨 틀어놓고 진짜 있는 시간이 길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는 것하고 목이 부어가지고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는 것하고 구분하기가 어렵다. 네.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인후통 증상이 있으시고 코막힘이 좀 있어도 그냥 감기겠거니 냉방병이겠거니 넘기지 마시고 이 증상이 있으시면 반드시 검사를 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최근 10세 이하 소아가 코로나19에 감염된 후에 급격히 증상이 악화돼서 숨지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네, 지난달 중순에 안양시에 살고 있는 초등학생 A군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다음 날 새벽 고열 증세로 응급실을 찾았다가 악화돼서 그러니까 분당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되던 중에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기저질환이 없었다 그래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백신 접종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초등학생 사망한 사례가 세종시에서도 있었거든요. 예. 세종시에서도 8살 초등학생 B양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지 하루 만에 고열과 경련 증상을 보였고 대학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을 했는데 B양도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저질환이 있었던 경우도 있고 없었던 경우도 있어서 아직까지 좀 더 파악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의 심층 자문을 거칠 예정이라고 하고요. 기저질환에 대한 조사도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산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쓰러졌는데 네.
그러니까 수술할 의사가 없어서 네. 결국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뒤에 사망하는 일이 있었어요. 예, 그 24일 오전 6시에 지난달이죠. 아산병원의 간호사 A 씨가 출근하다가 머리가 너무 아팠다 그래요. 제가 예. 이제 이걸 듣고 강수현 씨 사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극심한 두통으로 병원 응급실을 찾았는데 뇌출혈로 진단이 됐습니다. 네. 뇌출혈은 아시다시피 골든타임이 굉장히 짧아요. 왜냐하면 그쵸. 예. 이 목숨을 잃거나 뭐 반신마비 이렇게 후유증을 남기지 않으면 굉장히 빠른 시간에 치료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파열된 거잖아요, 혈관이. 예. 그런데 당직 신경외과 의사가 출혈을 멈추기 위해서 색전줄 처치를 시도를 했고요. 예. 출혈이 멈추지 않아서 10여 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복을 하지 못하고 일주일 만에 숨을 거두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산병원 설명은요. 의사가 없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뇌혈관 분야의 전담 의사가 3명이 있었는데 예. 한 분은 학회 가셨고요. 외국에. 한 명은 휴가 중이었고 남은 한 분이 응급처치를 했는데 뇌출혈이 너무 심해서 당직 의사만으로 해결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병원의 설명에 따르면 전원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알려지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었는데 네. 한 직원이 이 병원의 직원이 지난달 31일에 직장인 커뮤니티에 이 글을 올리면서 이제 파장이 커지게 된 건데요. 네. 사실은 아시다시피 아산병원은 굉장히 유명한 병원이잖아요. 그럼요. 예.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빅4로 꼽히는 병원이잖아요. 그런데 그날 병원 응급실에서 심지어는 병원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았는데 골든타임을 놓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좀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병원에서 근무하는 또 의료진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뭔가 증상이 나오면 곧바로 처치하고 네.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들을 많은 분들이 가질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패스트 트랙, 그러니까 빠른 응급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패스트 트랙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텐데요. 보통 이렇게 상급 종합병원에는 내부 병동 환자랑 외래 환자가 응급 질환에 대비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전담 대응팀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은 그것이 이 아산병원의 강점으로 계속 얘기를 해왔다는 거예요. 네. 이 패스트 트랙이 작동이 된다는 게 뭐 예를 들면 내시경 검사를 하다가 예. 사고가 발생해서 5분 만에 의사 간호사를 투입을 해서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라고 예. 지금까지 강조를 해왔었는데 이제 의료계 내부에서 나오는 목소리입니다만 아산병원 정도 같은 규모의 병원에서 수술 가능한 인력이 한 명도 없었다? 이건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선 이런 부분들의 지적이 있는데요. 수가가 좀 낮은 수술. 그러니까 이게 비인기과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만성 인력 부족에 시달리기 때문에 대형 병원에서도 뇌출혈 수술이 가능한 신경외과 전문의를 24시간 배치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뇌혈관 질환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사망하는 그 병명 중에서 상위권에 예. 속하거든요. 10위 안에 들어가는 질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자들도 굉장히 숫자가 많잖아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보면 이게 아산병원이 이 정도면 다른 병원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제가 댓글을 확인해 보니까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국내 최고 병원에서 최고의 의료진을 데리고 그것도 그 식구가 쓰러졌는데 손 한 번 못 써보고 사망했다라는 걸 상황이 이 정도면 환자는 어떨까? 외부의 응급 환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기가 막힌다라는 반응이 있었고요. 병원에서 발생했는데 사망까지 갔다라는 걸 납득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병원 노조랑 대한간호협회에서는 의료진의 대처, 이송까지 걸린 시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일부 직원들은 내부 직원이지만 의사가 아닌 간호사였기 때문에 충분한 조치가 없었던 게 아니냐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국회에서도 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 책임자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진상조사가 해야 된다라는 지적을 했고 이길 보건복지부 2차관이 이제 진상조사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뭐 환자들의 불안감, 네. 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네. 뭐 모습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병원 내 의료진이잖아요. 그렇죠. 의료진인데 의료진이 근무 중에 쓰러지고 난 다음에 사망을 한 거예요. 네.
이게 일종의 이제 산재 문제와 관련 있는 거 아니냐, 산업재해로 볼 수 있지 않느냐, 네. 이런 시각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시민단체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병원에서 일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는데 그게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이잖아요. 그걸 명백하게 위반했다. 라고 하는 점과 보건복지부가 승인한 뇌졸중 적정성 평가 최우수 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책임을 묵과할 수 없다. 만일 환자가 그 시간에 뇌출로 응급실에 들어왔으면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을 것인가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료체계에 구멍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는 상황이고요. 진상조사대책위원회를 정부에서 구성을 해서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촉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 뉴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충남 홍성에서 제작한 마늘 홍보 영상이 지금 연일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저는 사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마늘 광고 영상이 선정성 논란을 빚었는데요. 이게 2020년에 제작한 30초짜리예요. 2020년에 제작한 네, 거예요? 2020년에 제작한 건데 꽃무늬 옷을 입은 여성 출연자가 있고 남성복 차림을 한 그러니까 마늘 탈을 쓴 사람이 등장을 해요. 네. 네, 근데 뭐 이렇게 이 남성의 몸을 여성 출연자가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물론 얼굴은 이제 마늘 탈을 쓰고 있습니다. 잘생겼다. 네. 굵고 단단하다. 하고 네. 싶은 거 다 해라. 이런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말죽거리 잔혹사의 분식집 장면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대목이라고 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마늘 출하가 되는 시기에 맞춰서 서울의 강남버스터미널 그리고 대전 동구 가양동 내거리 LED 광고판에 계약을 하고 송출을 했었는데 이게 선전성 논란이 일면서 광고가 중단이 되고 새로 제작한 영상을 대체를 했습니다. 이 제작비가 1,100만 원 정도 들었는데요. 홍성 네. 지역의 업체가 제작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홍성 마늘이 2019년에 새로 신종 마늘 품종을 보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제 홍성 마늘로 이름을 바꾸면서 홍보가 필요해서 이런 영상을 송출했는데 무리를 빚어 죄송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충남 지역 농민단체가 성명까지 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남성과 여성을 성적 대상화했다. 여기다 돈까지 들여서 성적 대상으로 이제 농산물까지 그런 내용을 만들어서 이제 송출한 것에 대해서 이제 항의를 한 것인데요. 사실은 이제 홍성이 사실 이게 마늘 주산지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산 마늘이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마늘 주산지가 아니니까 군에서 새로 이제 홍산 마늘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걸 이제 농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에 보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명을 따서 홍성 마늘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홍보에 나선 건데 말하자면 망신을 당한 셈이 된 거죠. 이 마늘이 씨알도 굵고 인기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늘 일반 다른 마늘보다 생산량도 많고 그래서 고령의 농민들이 손으로 뽑을 수 있어서 굉장히 인기가 좋은데 사실 홍보를 잘못해서 좋은 제품을 팔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끝내는 이제 이런 작은 어떻게 보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고 홍보한 것 때문에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닌가. 역으로 그렇게 되겠죠. 네. 판매량이 줄면 뭐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재배를 한다 하더라도 네. 팔 판로가 없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새로 만든 홍보 영상은 또 얼마나 고객들에게 닿을지 저는 그게 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예, 그러게요. 사회의 어떤 변화를 못 따라갔던 거 아닌가 싶네요.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마늘 먹으면 스태미나에 좋다 뭐 이렇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이런 방식으로 제작을 했었어야 했나. 네. 뭐 이런 의문은 뒤따르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뉴스는 참 전해드리기가 민망합니다. 네, 그 군부대에서 또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게 네. 또 고 이해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부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반복이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해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그 부대가 곤군 제15 특수임무비행단입니다. 근데 이 부대에 소속하고 있는 40대 비준이가 A 하사를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했는데요. 이 안마를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기도 하고요. 네. 거부하는데 옷을 들춰서 뭐 강제로 부항을 놓기도 하고 성희롱 발언도 여러 번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다. 나랑은 결혼을 못하니까 대신 내 아들이랑 결혼해서 며느리로서라도 보고 싶다. 이런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발언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네. 거부 의사를 표현하면 오히려 가해자가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통상 수행하는 업무에서 배제를 한 경우도 2-3번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끝내는 이 A 하사가 지난 4월에 1월부터 4월까지 지속적으로 성추행이 일어나니까 양성평등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를 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후에도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에 감염돼야 몰리는 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예. 확진된 남성 부사관이 격리 중인 숙소에 이 A 하사를 강제로 데리고 갔습니다. 여기부터가 너무 예. 기가 막힌데 부사관이 이제 격리 중이잖아요. 코로나에 걸려서. 예. 그러니까 코로나에 걸려야 업무에서 해제가 되니까 이 부사관의 눈을 가린 다음에 예. 이 A 하사한테 입을 맞추거나 혀에 손가락을 갖다 대라 라고 지시를 하고요. 그걸 거부를 하니까 자신이 직접 그 부사관의 타액을 묻혀서 감염을 시키려고 했답니다. 예. 끝내는 이 가해자의 강압에 못 이겨서 그 확진된 부사관이 먹던 음료수를 마신 뒤에 코로나에 감염이 되게 됐다고 합니다.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이게 너무 엽기적이어서 제가 이제 수가 뭐라고 없는데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 이해람 중사가 원래 근무했던 지가 20전투 비행단이니까 네. 뭐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이른바 이제 성추행이나 이런 문제가 문제들이 돼서, 터져가지고 가해자하고 분리 조치하기 위해서 15주 특수 임무 비행단 쪽으로 옮기게 한 거잖아요. 네. 부대를. 그 부대였기 때문에 그 부대에서도 또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거 알고 있었다. 예. 그것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당사자가 받았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대에서 지금 얼마나 시간이 지났다고 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군부대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일이 벌어졌으면 그 이후의 조치를 이미 문제가 여러 번 됐기 때문에 당연히 잘했어야 되는데 그 다음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2차 가해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이제 4월 15일 날 성폭력하고 괴롭힘을 못 견디니까 네. 공군 양성평등센터에 문을 두드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성폭력 피해자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가해자하고 피해자를 분리하는 겁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분리 조치해야죠. 예. 그런데 군인권센터가 오늘 밝힌 바에 따르면 이후에 이틀간 동료와 업무를 같이 본 것으로 봤기 때문에 분리조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대응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신고 후에도 가해자는 즉시 전출되지 않았고 같은 반 동료들과 업무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 공군에선 설명을 뭐라고 했냐면 피해자가 휴가 중이어서 가해자와 분리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매뉴얼에 따르면 가해자 이동이 원칙이고요.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해서 같은 공간에 있지 않도록 공간을 분리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신고 후에 2차 가해도 노출이 됐다 그래요. 성폭력 사실을 신고한 그 사실을 다른 원사가 파악을 해서 가해자한테 얘기를 해줬고요. 예. 이 가해자가 회유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하는 게 군인권센터의 설명인데요. 힘든 시기에 나도 갑작스럽게 멀리가 조치가 되어로 시작하는 메시지를 27번이나 보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해람 중사 사건 이후에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2차 가해 종류를 명문화하고 그걸 방치할 경우에 처벌하는 안까지 권고를 했지만 지금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현장 대응은 바뀐 게 전혀 없고요. 그래서 이 피해자가 자구책으로 청원 휴가를 써가면서 격리 중이고 부대로 복귀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군에서 자꾸 반복해서 이런 문제, 또 더군다나 공군에서 이런 문제가 또 생긴다고 하는 것 자체를 좀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할 것 같습니다. 일단 가해자는 구속된 상태인 거죠? 네. 어떤 조치 이후에 지금까지도 이 대응이 미흡했다고 하는데 이후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말씀 못 드린 게 이 격리 중인 부사관이요. 두 사람을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해가지고요. 이 피해자분이 최근에 피의자 신분으로 군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네. 이렇게 군인권센터는 밝히고 있네요. 네. 네, 오늘 밤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모두 아시겠지만 지난 6월 21일은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우주 궤도에 안착하면서 우리는 1톤 이상의 실용위성을 자력으로 발사할 수 있는 세계 7번째 국가가 됐는데요. 이를 두고 우리가 우주 독립을 실현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천문우주에 관심을 쏟았던 우리 조상들을 생각하면 우주 독립이란 성과가 오히려 만시지탄, 그러니까 다소 늦은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오늘 흔적의 역사에서는 당대 최고 수준을 자랑했던 고려 조선의 천문 관측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경향신문 이규환 히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만시지탄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예. 세계 7번째로 우주 강국이 됐다는 점은 자부심을 좀 느낄 만한 일이었기는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원래 우리 조상들은 세계 최고의 로켓 기술 보유국이었다라고 하면서 예. 세종 때 개발한 그 개량한 신기전을 꼽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최초의 로켓 추진 화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또 어떤 분은 이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가 첨성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또 하늘 이야기를 담은 또 천상 열차 분야지도도 있다. 예. 그리고 우리 하늘에서 일어나는 천문 현상 등을 관측 연구해서 편찬한 역법도 있지 않느냐. 칠정산 뭐 이런 것들을 꼽고 그런데 저는 실학자 겸 과학사상가인 담원 홍대영이라는 분의 언급이 눈에 좀 띄더라고요. 뭐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래요? 네, 담원 홍대영이라는 분은 이 지구 자전론은 물론이거니와 우주 무한론을 설파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하늘의 뭇별은 각각의 세계를 갖고 있다. 우주 세계에서 지구 또한 한 개의 별일 뿐이다. 그 무한한 세계가 우주에 흩어져 있는데 지구만이 중심에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예. 지구에서 보이는 것 외에도 은하 세계와 같은 것은 몇 천, 몇 만, 몇 억이나 될 줄은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과학적 사고를 좀 더 빨리 발전시켰으면 우리가 네, 세계를 주둔하는 국가가 이미 벌써 됐었을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이제 홍대영의 언급은 지구 중심의 사고로는 우물한 개구리를 면하기 어렵다. 예. 결국 빨리 우주로 나가라. 뭐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겠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그 중국 위주의 사고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긴 하지만 네. 어쨌든 지금 관점에서 보면 또 우주로 나가라는 의미가 되고 그런 담원 홍대영의 외침을 230년 후에 우리 과학자들이 어떻게 보면 뭐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그 실현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고려 조선의 천문 관측 수준이 당대 최고였다. 이거 예. 너무 우리 그 애국심에 도취돼서 하는 말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건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2017년에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굉장히 흥미로운 천문학 논문이 하나 실렸습니다. 네. 미국, 영국, 폴란드 등에서 6개국 공동 연구진이 2016년에 남미 칠레에서 전갈자리 꼬리 부분에 있는 한 별을 둘러싼 가스구름을 이제 관측을 했는데요. 네. 그런데 이 별의 움직이는 방향, 속도 등을 계산하다가 뭔가 이분들이 들춰본 기록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조선의 세종실록 1437년 음력 2월 5일자였습니다. 1437년이면 예.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한 600년 가까이 되는 한 거예요? 580년 정도 되는 건데요. 예. 그 날짜 실록을 한번 읽어드리면 그 객성, 요즘으로 보면 신성이라고 하는데요. 예. 객성이 손님별이라고 하는데 객성이 미성이라고 하는 전갈자리에 둘째 별과 셋째 별 사이에서 14일간이나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그 연구진이 2016년에 관측한 페루에서 관측한 그런 거의 가스구름은 바로 1437년에 전갈자리 별자리에서 폭발한 신성의 흔적이었던 것입니다. 아, 우리는 그 당시에 폭발할 때 관측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야, 우리 세종 때 관측 기록이 현대 천문학자들의 별 관측 연구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그뿐이 아니고요. 고려사를 보면 1073년 이게 고려 문종 때 얘기인데요. 예. 이 동벽의 남쪽이라고 하는 데인데 이것을 이제 그 이 서양의 별자리를 보면 물병제라고 하는 데거든요. 거기에서 그 객성이 나타났는데 이듬해인 1074년에도 역시 같은 자리에서 객성이 보였다. 그런데 크기가 뭐가 많아다 했습니다. 그로부터 931년 뒤에 2005년에 국내 연구진이 이 객성의 정체를 발견했는데 예. 이 객성이 바로 물병자리인 아쿠아리라는 그런 신성의 폭발 기록이었다라는 것을 밝혀냈죠. 그걸 어떻게 밝혀낸 겁니까? 고려사에 표현된 그런 동벽의 남쪽이라는 별자리, 그러니까 동양의 주요 별자리라고 하는데요. 그 별자리는 서양에서는 물병자리라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예. 그 물병자리에서 모가만한 별이 보였다라는 건데 그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새로운 별이 나타나면 크기에 따라서 뭐 달걀이라든가 술잔이라든가 모과라든가
발이라 그래서 밥그릇, 그다음에 질장구라 그래서 화로 모양의 장구 같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표시를 했어요. 아, 크기별로. 크기를. 무관은 그러면 꽤 큰 편에 속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내 연구진이 그런 그 별의 밝기를 다양한 사물의 크기로 비유한 자료를 현대 그 별발기 등급으로 환산을 했는데 그중에 모과 크기는 1, 2등급에 속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조건으로 관측해서 이제 보니까 물병자리에 있는 이 별이 지구로부터 한 890광년 떨어져 있고 폭발 당시에 태양이 830년 내는 에너지를 발산한 것으로 추산해 갖고 계산을 다 했습니다. 혹시 그 우리가 지금 한 600년 가까이 이제 전에 이렇게 천문 관측을 한 걸 가지고 비교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대에 확인한 것하고 옛날에 확인한 걸 비교하는 작업을 하는 건데 다른 나라에는 혹시 이런 폭발 기록이나 이런 걸 관측한 기록 같은 게 없습니까? 그것이 이제 그 지금 고려사 기록이 1073년 74년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은 1000년 된 기록인데 1000년 전 기록인데 요 신성 폭발 기록은 오로지 고려사 같은 그런 우리 역사서에서만 보인다라고 하는 거여서 우리나라 고천문 관측 자료가 얼마나 우수했는지를 이제 어떻게 보면 웅변해 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당시에 그 국내 연구진의 논문 이것이 세계 5대 천문학 저널 중에 하나인 천문학 천체 물리학지의 표지 논문으로 선정될 만큼 굉장히 이 주목을 받은 논문이었습니다. 이거 갑자기 말을 잃었어요. 우리가 유일하게 관측을 했었다는 거잖아요. 1000년 전에. 예, 그렇습니다. 관측한 것도 놀라운 사실이고 그걸 또 기록으로 남긴 것도 정말 놀라운데. 기록으로 남긴 것도 되게 그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관측한 것도 무슨 도움이 될까 해서 사실 그걸 굳이 기록에 남길 이유가 없었을 수도 있었을 그래서 것 어떻게 같거든요. 보면 그 고려사라든지 이런 그 실록이라든지 그게 얼마나 대단한 기록이다. 그리고 승정원 일기는 매일매일 관측을 했잖아요. 그런 기록들이 정말 대단한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1572년 11월 6일인데 그때가 그 양력이죠, 물론. 그 덴마크 천문학자 티코 브라헤가 아주 특이한 천문 현상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카시오페아 자리에서 별의 사멸 현상인 대폭발, 즉 초신성이라고 하는 것을 관측을 하는데요. 이 신성은 별의 표면, 껍질만 폭발하는 거고 초신성이라는 현상은 별이 죽을 때 대폭발하는 이른바 사멸 현상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엄청 밝죠. 이 브라헤가 이때 별이 사멸 현상, 그러니까 초신성을 관측한 다음에 그때까지도 우주는 불변이다라고 고집을 피우고 전통의 우주관을 신봉하고 있던 유럽 사람들 향해서 저 우매하고 아둔한 자들이여라고 소리쳤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선에서 이 별을 관측하고 기록한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요? 누가 기록을 합니까 이걸? 그러니까 천문관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놀라지 마십시오. 조선의 성리학자인 율곡 이 선생의 그 일기에 나오는 기록이거든요. 찾기도 바쁘셨을 것 같은데 하늘도 오셨어요? 그 경연일기라는 석담일기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572년 음력 10월에 객성이 그 책성 즉 카시오페아 일부 별자리인데 거기 옆에 나타났다. 그리고 그 크기는 금성보다 컸다라고 기록을 했는데요. 1572년 음력 10월이면 브라헤가 카시오페아에서 찾아낸 초신성을 찾아낸 바로 그 무렵이거든요. 11월 양력으로 치면. 그래서 이 유럽인들은 이 별을 티코의 초신성이라고 하는데 적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티코의 초신성이 아니라 율곡의 초신성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정말 그럴듯한데 천재가 발견한 초신성 뭐 이렇게 불러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율곡이 초신성을 발견한 뒤에 뭐 이분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뭐 천문학 기술이 그만큼 좋다라는 건데요. 20년인데 조선에서는 또 기이한 천문 현상을 두고 15개월이나 치열한 토론이 벌어지는데요. 뭐냐면 1592년에서 94년 사이에 무려 4개의 객성이 관측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천창성이라고 하는 고래자리 동쪽에 나타난 한 개의 객성이 아무래도 좀 이상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객성은 1592년 10월 21일부터 93년 2월 24일 사이에 3개월간 나타났다가 5개월간에 또 안 나타나요. 그랬다가 다시 1593년 7월 17일부터 1594년 1월 4일까지 6개월간 다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보였거든요. 아니 근데 1592년이면 임진왜란 때죠. 임진왜란 때도 지금 천문학 하늘 관측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저희 전쟁이 났기 때문에 그 전쟁이 어떻게 보면
그 성변의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또 조짐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되는 거죠.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예. 천문 관측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데 이 별의 정체가 뭐길래 이렇게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겁니까? 그 처음에 조선 천문가들이 객성이라고 했거든요. 이 객성은 뭐 알다시피 이게 손님별이라는 의미인데 예. 그거는 이제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신성이나 초신성 폭발을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건데요. 근데 보통 신성이나 초신성은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나타났다 사라졌다 뭐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그렇죠. 계속 밝으면 계속 밝아야. 아니 한 번에 밝았다가 이제 말고 그러는 거지. 예. 그게 뭐 자꾸 왔다 갔다 하고 그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발견이 되고 그러지는 않는데 손님별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자주 나타나니까 이상하다 그래서 이 전현직 조선 천문가들이 모여서 이 객성의 실체를 두고 집중 토론회까지 열게 되는 거죠. 결론을 어떻게 내렸는지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수정해서 보고합니다. 아주 구수회의를 해갖고 뭐 열심히 토론한 끝에 예. 저희가 1592년부터 천창성 즉 고래 자리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15개월 동안 관측한 이 이름 없는 별을 우리가 객성이라고 했는데 예. 가만히 보면 이게 객성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움직이지 않는 항성 같습니다라고 이제 수정 보고를 합니다. 근데 또 항성은 예. 태양같이 움직이지 않고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별을 그렇죠. 보통 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나타났다 사라졌다 다시 나타나요? 이 역시도 이제 400년 뒤에 국내 연구진이 밝혀냈는데요. 이 조선 천문학들이 집중 토론 끝에 항성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맞다. 다만 항성은 항성인데 병광성이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별이 신성이나 초신성이 아니라 별의 밝기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그 병광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태양이 자꾸 밝기가 바뀌는 거예요. 예.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 뭐 그런 별이라는 건데요. 네. 그것이 이제 그 천창성 즉 고래자리 안에 존재하는 미라 병광성이었다는 게 나중에 밝혀지는 건데 이 병광성은 평균 11.3개월을 주기로 해서 2등성이 됐다가 또 11등성이 됐다가 이런 식으로 오락가락하면서 별의 밝기가 변화되는 별인데요. 지름이 태양의 300배나 된다 그러죠. 그래서 굉장히 초고성인데 별 내부가 불안정하니까 자꾸 이렇게 비규칙적으로 밝기가 변하는 별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오늘날 현대에 사는 저도 병광성이라고 사실 솔직히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예. 이거를 그 시대에 계시는 분들이 예.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거잖아요. 예. 정말 대단한데요. 혹시 서양에서도 이렇게 관측을 했습니까? 발견했는데요. 네. 이 조선 천문관이 1592년에 처음 보고 1594년 사이에 그 15개월 동안 집중 토론해 갖고 이제 실체를 발견했는데 네. 서양에서는 1596년에 실체를 발견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선보다 2년 정도 늦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별의 놀라움이라는 의미에서 미라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조선의 천문학 수준의 놀라움이라는 미라 수식어를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예, 아마 그렇죠.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놀라셨을 것 같은데. 놀랄 일이 더 있는데요. 예. 이 케플러 초신성이라고 혹시 천문현상 들어보셨죠? 케플러는 많은 분들이 유명하죠. 알고 있죠. 예. 예. 그 1604년 10월 17일부터 독일의 천문학자인데 요하네스 케플러가 체코 프라하에서 관측한 초신성인데요. 이것을 케플러 초신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604년 음력 9월 21일자 선조실록에 심상치 않은 천문 기록이 보여요. 뭐라 그러냐면 그 오후 7시에서 9시 사이에 객성이 미수 즉 전갈자리 10도의 위치에 있었다. 형체는 목성보다 작고 색깔은 황적색이었다라는 기록이 보입니다. 그게 케플러의 초신성이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음력 9월 21일을 양력으로 환산하면 10월 13일이거든요. 네. 케플러가 초신성을 관측한 게 1604년 10월 17일이니까 오히려 조선의 천문가들이 4일 먼저 별의 3일과 함께 펼쳐진 우주쇼를 관측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고려 조선시대 천문 관측 수준이 이렇게 높았던 이유가 뭡니까? 그 답의 실마리가 케플러 초신성이라고 일컬어지는 1604년 객성이 출현했을 때 보인 선조임금의 반응을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조임금이 객성 즉 초신성이 여러 달의 전갈자리 부분에서 나타나는데 이 분야는 바로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분야다. 객성은 우리가 지금 예전에 그때 볼 때는 도둑별이라고 했어요. 굉장히 심상치 않은 별이라고 여겼거든요. 네. 지금 보니까 다른 재변도 연혀 일어나는데 이렇게 객성까지 나타나는 것은 도둑별까지 나타나는 것은 큰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정갈자리 이쪽 분야가 우리나라에 해당된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예요? 동양에서는 하늘과 땅이 서로 연결된다고 여겼기 때문에 전국의 땅을 나눠서 각각의 별자리에 속하게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야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알죠. 천상, 열차, 분야지도라는 게 있잖아요.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동양에서는 특정한 별자리에서 이변이 일어나면 그 별자리에 해당되는 지역에서도 심상치 않은 병구가 일어난다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풀어서 얘기하면은 우리 지역, 우리나라 땅을 그 전갈자리 쪽으로 이렇게 이게 치환을 시킨 겁니다. 이렇게 대응을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조 입장에서 보면 객성이 출현한 그 별자리가 미수인데 그 땅이 바로 조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땅이 꺼져라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케플러 초신성이 출현했다. 이걸 선조 임금은 굉장히 불길한 징조로 본 거예요. 그렇습니다. 원래 그 고려 조선도 마찬가지인데 이 하늘이 임금에게 내리는 경고 메시지 이것이 이제 기상이변이 그렇게 천문현상이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거든요. 네. 선조뿐만이 그런 게 아니라 그 임금들은 유독 이 천문학에 목숨을 걸었죠. 왜냐하면 그래서 하늘이 내리는 상서로움, 재앙, 기륭의 조짐을 잘 파악하는 것이 제1덕목이었거든요. 그래야 이제 임금이 하늘과 땅의 중간재적 입장에서 농사를 제때 지어야 되는 그런 농군들한테 백성들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네네. 하늘의 성변을. 네. 그러니까 이제 되게 중요한 거여서 상형 문자인 임금왕자를 보면 사람이 하늘과 땅에 이렇게 받쳐가지고 소통하는 그런 그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제 그 임금왕자가 하늘과 땅을 소통시킨다라는 의미죠. 그러면 만약에 기상이변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임금한테 그러니까 책임을 묻는 거예요? 부여에서는 임금을 몰아내거나 기상이변이 일어나서 농사가 안 되면 죽이기까지 한다 뭐 그런 기록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상이변이 생기면 임금은 몸과 마음을 삼가고 반성해서 하늘의 징계를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단적인 예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1770년 봄에 객성이 출현을 하는데 영조 임금이 당시에는 70살이 넘는 고령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대 올라가지고 사흘 밤낮으로 간절하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냐면 제발 객성아 백성과 나라에 재앙을 옮기지 마라라고 했는데 영조실록을 보면 임금이 사흘간 간절한 마음으로 빌자 객성이 사라졌다라고 기록을 했는데 사실 객성이 사라질 만하니까 사라졌겠죠. 물론 그렇게 해서 사라진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어쨌든 그런 임금의 어떤 그런 간절한 바람이 객성을 쫓아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했죠. 근데 사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뭐 우리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별자리 운세 치고 뭐 점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점성술이라는 게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랑 뭐 맥락이 같이 맞닿아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 임금이 뭔가 천문에서 이상한 현상이 관측이 되면 이렇게까지 한다면 이 관측을 할 때 정말 신경 썼어야겠는데요. 그럼요. 그래서 일월식, 햇물이, 달물이, 지진, 해성, 신성 이런 것들의 그 이상 현상 이거는 비상현상으로 분류해서 출현 시각 그다음에 별의 모양과 정도 위치 변화 등을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서 기록한 보고서를 우리가 성변 축구단자라고 하는데 이 보고서를 내부 작성해서 올리고 그 매일매일의 보고서를 모아서 책으로까지 다 엮어서 보관을 했습니다. 정말 굉장히 꼼꼼하고 철저한 관측 기록 정신을 보여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에드먼드 헨리라는 천문학자 아시죠? 이 헨리가 약 76.03년의 주기로 타원형 궤도로 그리면서 지구 주변을 도는 혜성을 발견한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헨리가 1456년, 1531년, 1607년, 1682년에 이렇게 보니까 약 76년의 주기로 나타난 혜성의 궤도가 거의 일치한다라는 것을 주목을 했어요. 그러면서 다음 혜성이 1682년에 76년에서 77년 후인 1758년에서 1759년 사이에 돌아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당대 사람들은 무슨 헛소리냐고 이제 콧방귀를 꼈죠. 그리고 이제 헨리 자신도 1742년에 죽었기 때문에 그 자신도 확인하지 못했고요. 그런데 1759년에 헨리가 예언한 그 혜성이 정말로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그 헨리 혜성이라고 하죠. 그런데 바로 이 해에 1759년 3월 11일자에 조선의 이 매일매일의 관측 자료인 성변 축구단자를 보면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그거 우리는 주기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
아니죠. 그 관측을 한 건데요. 네. 1759년 3월 11일 새벽 5시에 혜성이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북극과의 각거리가 116였다 뭐 이런 기록을 하고요. 이것이 뭐 혜성의 거리가 1척 5천이 넘었다라고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면서 이후에 조선의 천문관들이 무려 35명이 나서서 이 혜성을 25일간이나 추적을 하면서 예. 계속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위치, 크기, 색깔 이런 것들의 변화를 아주 꼼꼼하게 기록을 하거든요. 정말 대단한데요. 이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천문학자 헨리가 이렇게 주기를 예측한 이후에 첫 번째로 지구를 방문했던 그런 헨리 혜성, 이것을 스케치까지 해갖고 기록으로 남긴 것은 조선이 유일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조선 천문관들의 관측 실력, 지독한 기록의식이 뭐 이러는 개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성변 등록을, 그러니까 그런 매일매일의 그 보고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 책으로 엮은 것을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에도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세계 7번째로 발사체를 궤도에 안착시킨 거, 이것은 만시지탄이다,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거구나. 우리는 이미 천문 관측에 있어서는 선진국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무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왠지 모르게 가슴이 좀 뿌듯해지는 느낌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혼재기 역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기환 히스토리텔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양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스탕달의 적과 흙입니다. 줄리앵은 가난한 처지에 걸맞지 않게